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 휴마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이틀 연속 평가 절하시켰죠. 이틀 동안 이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폭은 1.86%, 1.62%, 두 합 3.5%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습적인 조치가 이틀 연속 나옴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장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급등한 결과 1,190원까지 상승하면서 약 4년 내, 정확히는 3년 10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1,950을 반납했으며 코스닥은 장중 아예 5% 이상 폭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의외로 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가치를 이틀 연속 떨어뜨리면서 수출을 도모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역시 낙폭이 큰 모습을 장 초반에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화는 강세로 돌 것이고 그렇다면 역시 상품 가격은 달러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계속 빠질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의 물가는 오르기 어려울 것이고 물가가 올라야 금리를 올리는 미 연준 입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를 못 올리겠구나라는 해석까지 이어졌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호재까지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 결과 뉴욕 증시는 드라마틱하게 반전 드라마를 한 편 쓰며 오를 수가 있었는데 뉴욕 증시 마감가 의외의 결과 챙겨드립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의 차트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277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었었는데요. 종가상은 거의 미미한 그런 낙폭을 보였습니다. 0.33% 정도만 전일 종가 대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의 사실 안 빠졌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요, 장중에 1.5% 이상, 사실상 거의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역시 낙폭을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 되려 0.3%, 0.1%씩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대단하죠? 어제 우리 증시 그렇게 휘둘렸었는데 미국이 올랐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일단 애플 주가도요. 중국에서 MS 시장 점유율 자체가 떨어졌다는 분석 속에 많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었는데 고전 대비 시가총액이 100조 날아갔었던 애플 주가도 일단 반등해 줬고요. 무엇보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논리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에너지주가 힘을 바짝 낸 것이 뉴욕 증시를 섹터별로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료가 있었었는데요. 바로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렇게 윗따른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 이후에 연준 고위 관계자의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중국이 이렇게 잇따라서 위안화 가치를 내린 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걱정해서 나온 조치라면 아마 적절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요. 일부 위원들이 중국이 수출 늘리려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끌고 간다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FMC 위원이 공식적으로 중국에 아주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 또한 시장의 분위기를 북돋우는데 일조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가보죠. 네,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일단 3% 이상씩 급락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 모두 다 3% 급락했습니다. 앞서서 전일에서도 2%, 3% 급락세가 있었었는데 또 개파락하면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이틀 연속 나온 겁니다. 영국의 FTSE 지수 정도만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증시 패닉이 유럽까지 이어졌었고 미국에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발 쇼크의 어떤 순환고리, 악순환을 끊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끊긴 순환의 악순환 고리가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 초반에 어떤 분위기로 연결될까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 쪽으로 한번 가보죠. WTI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아주 미미한 그런 반등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이 미미한 반등세만으로도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버짐에 따라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 넘게 빠진 것이 유가의 상대적인 반등을 이끌어줬는데요. 예상만큼 준 건 아니지만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역시 감소한 것도 유가 반등에 일조했다는 분석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달러 유로도요 1.11까지 올라오면서 1.10 레벨을 뛰어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달러 유로는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가 약세로 돌면서 엔달러 환율도 124엔대로 레벨을 살짝 낮춰줬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모습 잠깐 보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거의 고점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려는 찰나 중국발 악재가 터지면서 이틀 연속 후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되려 오를 뻔까지 했었는데 이런 악재를 뿌리는 주인공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 얄밉죠?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도 장 중에 저점 대비 많이 만회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이 장 중에 거의 마감 1시간여를 남겨두고 5% 폭락을 했었어요. 주식시장이요. 그랬다가 700선을 붕괴시킨 이후에 692선 찍고 많이 반등을 해줬었는데요. 그래도 종가상 717선 2% 낙폭으로 그쳐줬습니다. 코스피도 많이 급락했었다가 1% 가까운 낙폭을 보인 이후에 낙폭을 많이 줄여서 1970선 중반인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끊겼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화장품주가 급락했었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코스맥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위주로 또 미국발 영향으로 시장이 올라와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저점이 그냥 바닥을 찍어줬다는 분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해보죠. 네, 중국이 전전을 기습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1.86% 내린 데 이어 전일 또다시 위안화 가치를 1.62%까지 추가 평가 절하시켰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딴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로 인해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패닉에 빠졌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절하하는 의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에 따른 파장까지 긴급 진단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 절하 조치를 단행했는데 원달러 환율의 상황을 본다면 1.6 내지 1.8% 정도의 변동성은 뭐 얘기거리도 아닌 비일비재한 상황이잖아요. 최근 같은 또 급등의 모습을 본다면요. 근데 중국은 환율 시스템 자체가 우리하고 많이 다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전에 썼던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관리 변동 환율 제도라는 것은 아무래도 바스켓 방식이기 때문에 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의 일정한 가중치를 두고서 인민은행이 환율을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인민은행이 환율 결정권에 주도권을 쥐다 보니까 환율 변화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게 되고요. 또 투기 세력의 활동을 약화시키면 아무래도 기업 손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환율 제도를 운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스켓 방식을 쓰다 보니까 실질 환율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중국 위엔화가 과대평가가 됐었던 거죠. 이 때문에 중국 위엔화와 관련해서 지난 1년간 해외 할머니들이 무려 3,400억 달러를 중국에서 매도하고 해외로 빠져나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 깜짝 평가 절하를 단행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환율 제도를 한 10년 만에 대폭 개혁한 영향도 있는 거겠네요. 네, 아무래도 바스켓 제도를 쓰다 보면은 실제 환율과의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경쟁이 약화되는데요. 최근에 중국에 가보면 주요 3대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쇄 부도 직전 상태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전통 제조업은 한 3에서 5% 수출 마진을 보는데 최근 인건비가 20%씩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환율도 실질 시료 환율, 그러니까 종합 체력을 나타내는 환율이 중국의 실제 체력하고 상관없이 무려 10%나 절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고시 환율을 전날 시장 종가라든지 외환수급, 국제 주요 통화의 환율 변동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시장에 의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실세 환율이 더 잘 반영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엔화는 일단 좀 더 추가적인 절하가 추진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같이 시장에 많이 맡겨지는 위안화 환율의 결정 방식 변화를 두고 IMF 측은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이더라고요. 중국이 앞서 7월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넘게 깎이는 모습 속에서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이틀 연속 단행이 됐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수출 경쟁력은 제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경제가 수출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각에서는 믿었던 내수의 침체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중국은 지금 성장률 하락이 위엔화 절상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내 수요 둔화로 인해서 생산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감소가 임금이라든지 고용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소비마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이런 체제 구조적인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이 때문에 4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또한 풀렸던 자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서민주택이 올라가면 좋은데 대도시 호화주택 그러니까 30억 이상 되는 호화주택으로만 투기 자금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 부동산 경기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성장률 목표 7% 전 달성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때문에 마지막으로 통화 카드를 꺼내 들어서 이런 부양책이 바라기는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위안화 기습 절하, 상실 양날의 검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반길 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의 걱정하는 분석도 적지 않은데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네, 중국의 실질 시중 환율이 1달러를 하락하면은 3개월 뒤에 중국의 수출은 1%포인트 증가하는데요. 하지만 위엔화 절하에 따른 한머니들이 무려 400억 달러 정도가 유출됩니다. 중국 기업들은 달러화라든지 유로화 부채가 5,29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위엔화가 현재 4% 내외로 절하되면서 이자 부담만 20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위엔화 절하 카드를 잘못 쓰면은 독이 될 수가 있겠고 잘 쓰면 득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득이 또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의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 같은 쪽에 더 영향을 받지 위엔화가 절하된다고 해서 기업들의 수출과 관련된 탄력성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경제 측면에서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일각에서는 어제 자동차주가 바짝 오르면서 중국 쪽에서의 어떤 환율에 기댄 약간의 MS 시장 점유율이 조금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반도체 중심으로 IT 기업들은 굉장히 우울해져 있습니다. 어제 잠깐 또 미리 전화 연결 통해서 분석 들어봤을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단행된 위안화의 이단 평가 조라 조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기계나 수송기계, 화학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수 시장이 이번 조치로 조금 좋아진다면 중국의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 3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에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중국은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년차 정도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과 함께 공동 펀드를 설립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양한 기술 개발을 좀 더 서두르는 이런 자극제 역할을 이번에 위엔화 절하가 좀 해줬으면 우리 경제 체질도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특별히 어제 주식시장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자동차주가 유례없는 급등세를 유일하게 보이는 반면에 화장품주는 장중에 거의 평균적으로 10%씩 급락하기도 했었었는데 때문에 코스닥의 타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요커들의 어떤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그런 분석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른바 중국 소비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앞으로 더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위엔화가 절하가 됐을 경우에는
해외 여행객 수들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 여행객 수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점유율이라든지 여행 수치 금액에서 GDP 비중을 보면은 높은 나라가 홍콩과 한국, 대만 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중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국가가 홍콩과 그 한국인데요. 이 때문에 증시 조정이 좀 길어진다면은 역자선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개인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중국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중국에서 그 불효불급한 그 제품이라든지 사치품 같은 경우에 씀씀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됐던 종목들도 좀 옥석이 좀 가려지면서 테마주들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소위 아베노믹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엔저에다가 이제 중국도 사실 제품이 경쟁력을 조금 갖추려고 하는 찰나 수출 이제 그 도모 정책으로 이렇게 위안화까지 절하됨으로 인해서 수출 가격 경쟁력까지 챙기게 된 셈인데요. 이래저래 샌드위치 형국이 된 우리나라 입장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있는데 이른바 통화 전쟁,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금통위가 혹여나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을까 기대감도 적지 않아요. 소장님께서는 현실화될 가능성, 금리 인하 가능성 몇 % 정도로 보세요? 저는 뭐 한국 그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요.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 가격 하락에다가 위안화 절하, 또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유례없는 삼중고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대국 중국과 상대해서 교육 조건이 악화됐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빨리 시급히 금리 인하라든지 다양한 그 부양 카드를 좀 꺼내들어야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조치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놔야 되고 정부도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라든지 성장산업 육성 그리고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이전과 같은 형식적인 거 말고 획기적인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앞서 수출 부양을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가 일단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른바 글로벌 환율 전쟁에 중국까지 뛰어들었다라는 분석을 굉장히 미국 쪽에서는 일단 조금 그렇게 분석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면서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인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아직은 환율 전쟁의 뿌리기에 들어갔지 환율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과 달리 중국은 양적 완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이 금융기관들이 경기 후퇴기에 좀 조심스러운 대출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난이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소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중국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11월에 그 기준 화폐죠. 국권 그 100위안짜리를 신권으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금융시장에 숨어있던 회색 자금들이라든지 장롱에 숨겨졌던 자금들이 양성화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이거와 같이 중국은 다양한 채권 발행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환율 변동법 확대라든지 그리고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호구 제도로 개혁시키고 지방행정 개혁과 같은 이런 다양한 미세 조정 정책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잇따라 이미 2번 연속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나온 만큼 추가적으로 위안화 절하 조치가 조금 더 단행될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폭도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확대될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환시장에 위안화의 변수가 크게 작용될 전망이네요.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아침 일찍 긴급진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틀 연속 단행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 연속 우리 증시는 고스란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의외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충격을 초반에만 받고 막판에 모두 낙폭을 만회하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필요한 전략 꼼꼼하게 미리 챙겨봅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위안화가
이틀 연속 거의 사상 최대폭으로 평가 절하됐습니다. 양면이 다들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미국은 어제 우리가 그렇게 빠졌고 한 시장 출렁였는데도 올라서 마감됐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연결고리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투자자들 주식 투자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뼈저리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는 날이죠.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금통위가 열립니다. 또 내일부터는 임시 또 공휴일이 됐죠. 그래서 내일부터 연휴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오늘장의 흐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도 면밀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금주 들어서도 정신 못 차리게 증시가 휘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국내 투자들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 해소될 기미를 보이자 이제 중국에서 뭐 리커창 로믹스라고 해야 되나요? 시진핑 로믹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중국이 그 위력을 전 세계에 한번 떨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이 위안화를 전격적으로 이틀 연속 절하를 했죠. 예, 최대치 사상 최대치로 절하를 했습니다. 이틀 연속 전환 폭이 엄청나죠? 11일 날은 1.86%, 12일 날은 1.62%, 무려 3.48% 이틀 동안 엄청납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순간적으로 출렁거리는 일부 국가에서는 급락까지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어제 낙폭은 줄였습니다만 1975포인트로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를 그냥 맥없이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한 관점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뉴스 보도를 통해서나 외신 보도를 통해서나 이 센TV를 시청하시는 분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이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 단행이 저는 단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울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인민은행이 두 번에 걸친 위안화 절하를 단행함으로써 자, 9월로 다가오고 있는, 자,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대망의 9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이 미국 9월 달에 예상되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단순히 과거 일본의 아베노믹처럼 다른 나라 죽이면서 우리나라만 내 국민만 내 나라만 어떻게 경기 회복하겠다고, 이것도 아주 근시안적인 발상이죠. 전 세계가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죽이는 사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이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도 그런 차원이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밑에 다시 한번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는 그 뉴욕 연준 총재죠. 윌리엄 더글리라는 총재분들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 세계 IMF가 요구하고 있는 그 안에 맞추기 위한, 그동안에는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외국계 자금이 중국에서 국외로 빠져나갈 거를 우려해서 그랬죠. 근데 지금으로 본다면 IMF가 요구하고 있는 그걸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죠. 이 IMF가 요구하는 SDR, 이 특별 인출권의 요구에 충족하는 그런 적절한 조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가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악재가 아닐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여파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오전장에 거의 1% 이상 2% 가까운 급락을 보이다 오후장들은 급격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 이유를 준비한 미국의 다우존스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화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아직 추세는 하락 추세예요.
미국 시장도 저점이 계속 붕괴되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인데 어제장 보세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자, 하락 추세이기는 하나, 그렇죠?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 가능권에 있는 저점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고요. 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아베노믹스에 이어서 리커창노믹스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특히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대표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죠. 원자재를 팔아야지 국가를, 경제를 회복시키는 이 나라들이 엄청난 치명타고요. 또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기술력으로도 경쟁 관계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못 미칩니다만 상당 부분 쫓아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 국가도 경기가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하나의 악재로 또 추가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 위안화 평가 절하는 다른 나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가 같이 자국의 통화를 평가 절하한다면 이것 또한 세계적인 침체 국면, 오히려 극단적으로는 공황 국면까지 올 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악재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재가 작용하면서 유럽 증시는 오히려 미국과는 반대로 크게 주요 국가들이 3%가 넘는 급락을 실현했는데요. 중국 2.28로 하락한 독일 지수, 유럽의 대표적인 지수죠. 독일 닥스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스 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가 급락으로, 그러나 어땠습니까? 추가 하락을 보면 지선대 근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증시도 추세 이탈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반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상해종합지수는 그렇게까지 평가 전환에는 어떠냐? 상해종합지수의 모습을 보면요, 쌍바닥에 안정권을 침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해종합지수는 미리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해종합지수, 상해시장의 안정화는 전 세계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내비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격적인 두 번에 걸친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면은 글로벌 환율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기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 긍정적인 것은 간밤에 미국 증시가 되려 올랐던 요인,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지연이라는 부분이라고 짚어주셨어요. 무엇보다 어제 우리 시장에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국인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천억 넘는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외국인. 결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때는 조금 매도가 잦아들었었는데 인민은행의 이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곧바로 도망가는 모습이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니까 역시 환차손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미국은 또 올랐고요. 외국인들의 이런 모습 이어질까요? 네, 참 오늘 좀 금통입니다. 옵션 만기이고요.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당했지?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은 왜냐하면 거의 기축통화죠. 기축통화입니다. 중국 위안화도 달러, 엔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나라는 원화만 찍어냈다가는 과거 멸망한 여러 개발도상국 국가들처럼 오히려 더 악화의 일로를 걸을 수 있죠. 하지 못합니다. 약소국이라는 그게 서러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원화를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자, 이제까지 어제도 3천억 매도했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3조 5천억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상당 부분 매도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 경험에 이런 게 있죠.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발표되는 시점이.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한 3,500억 매도했는데 최고 3개월 동안. 그러나 매도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 특히 연기금을 주로 한 매수세가 낙폭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환율은 어제 1,190원까지 올라가면서 1,200원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미 많은 외환 환율 전문가들이 1,200원대 돌파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한 염두는 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 절하로 인한 환율 동향, 그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는 거의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추가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환차손에 따른 외국인들의 이탈 우려는 조금은 덜 해도 되겠다. 일단 클라이막스는 찍지 않았나 분석해 주셨어요. 끝으로 전략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코스닥은 장 중에 5% 폭락. 일단 관건이 양시장이 바닥을 못 잡았다라는 부분인데 2000선 위태위태 할 때도 1950 레벨 정도를 저점을 언급하신 바 있단 말이에요. 네네, 바닥 그렇죠. 어느 정도에서 잡을까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결론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신도 아닌데요. 점쟁이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진행 방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시장도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제발 좀 멈춰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보면 새우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새우라는 것이 뭐죠? 가랑비죠. 폭우가 쏟아지면 절대 옷이 안 젖는다고 합니다. 왜? 피하니까요. 우산도 크게 쓰고요. 아니면 건물 밑에 들어가 있죠. 근데 가랑비가 올 때는 에이 맞아줘야겠지 하고 가다 보니까 옷이 젖는 줄 모르면서 젖는다는 얘기죠.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질 구간에서 확실히 빠져줘야 됩니다.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래서 최근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의 그 급락은 오히려 단비가 될 가능성도 높다. 자, 코스피 1분 차트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어때요? 지지선대 근접합니다. 저는 1900포인트의 초반,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는 주가는 바닥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상승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1975포인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장중한 때, 그쵸? 크게 1948, 1950포인트 이하로 빠졌다가 그래도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그것은 뭐냐?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조정은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추가 하락을 보일 때는 이제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간의 상승 전환에 대한 박스권 횡보 국면을 예상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신 매도하지는 말자. 다만 매수도 초보 투자는 좀 자제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서 우리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하자. 그 시간은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 그렇다면 상승 반전될 때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 자 지금 환율이 1200원대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그리고 그동안 엄청난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전히 뭡니까? 실적입니다. 실적이 수반되는 게임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은행과 증권 같은 금융 관련주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1950 밑에서는 아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슬슬 바닥을 잡지 않겠는가 상승 전환할 때를 한번 기다려보자 라시면서도 환율 감안의 반도체와 자동차 실적 감안의 게임과 금융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 김태환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상당히 좀 많이 힘든 그런 국면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정석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시장이 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수익을 더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기 때문에 힘들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음식료, 주류 업황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음식료 업황을 다 분석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힘이 들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 주류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앞서, 주류 업황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텍인데요. 바텍 같은 경우는 5월 18일이죠. 5월 18일 날 정시 탑5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AS 전략을 해드려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가시화되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37,600원까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7월 1일 날 다시 한번 종목 소개를 하면서 바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주가가 강하게 급반등하면서 사상 최고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 36,000원 정도 선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33,500원 정도 좀 높게는 34,000원 정도 선에서 지지가를 설정하고 난 이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하게 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런 종목과 업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섬유의복 업황을 7월 23일 날 소개해드리면서 별표 3개 종목으로 영원무역과 그리고 한섬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일단 섬유의복 업황 가운데 영원무역을 해외 OEM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실적이 거둬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동시효과 전이었지만 그 시장가 개장 이후에 주가가 바로 16% 이상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국면 속에서도 전일 같은 경우에 64,000원까지 강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물론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그런 수혜적인 개념도 가미가 되었던 모습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강력하게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 중요한 분기점 61,5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추가적으로 65,000원 이상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원무역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는 여전히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해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음식료 주류 업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기존 제품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제품을 출시를 한다든지 또는 주력 제품의 집중적인 마케팅을 거둬들이면서 전략적인 그 측면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제품 출시 초기에 외형 확대를 위한 시장 선점을 효과를 만드는 이 3가지 정도의 측면을 가지고 주류 산업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류 산업 자체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럼 소주 산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식료품 제조업의 출하량이 이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출하 지수가 0.6% 정도 플러스권을 2014년 기준에 보여주었지만 소주 출하량의 연간 증가세는 출하 지수가 플러스 5에서 8%까지 증가하면서 식료품 업체의 전반적인 출하량은 정체가 되고 있지만 소주 업계의 출하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주 출하량과 더불어서 주정의 출하량 자체도 5.6%까지 플러스권을 보이면서 수주 출하량과 동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와 리큐르 열풍이 상당히 현재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무학이 C1데이죠. C1부터 좋은 데이부터 시작해서 컬러 시리즈를 만들어냈는데요. 13.5도의 리큐르 시장에서 무학이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좋은 데이 블루베리가 현재 리큐르 시장에서 11.6%까지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수나리 같은 경우도 출시 2개월 만에 1,000만 병 이상 팔렸는데요. 복숭아 같은 경우가 10.6%로 2위를 보이고 있고 유자 같은 경우도 8.4%의 3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이에 못지않게 하이트 진로도 저소주 그리고 이제 리큐르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몽 이슬을 13도짜리를 발표를 했는데 7.4% 현재 4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무학이 좋은데이의 저도주 위에 실질적으로 블루베리와 같은 리큐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약진을 펼치고 있다라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한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알코올 음료 및 소주 출하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왼쪽 분의 65%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소주 출하량인데 그 중에서 리큐르 소주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10% 정도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탁주나 약주나 또 복분자 이와 같은 부분들은 리큐르 소주 시장 때문에 점진적인 점유율이 조금씩 낮춰지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참이슬이나 처음처럼과 같은 그 저도주 도수는 계속적으로 낮춰지고 있지만 소주의 출하량 자체는 리큐르의 열풍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참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목요 리포트에도 파일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정도의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진로의 점유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무학의 점유율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참조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맥주 산업인데요. 후발업체의 고급화 전략에 따라서 2014년 롯데실싱 클라우드의 마케팅을 집중하면서 시장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이 고급화된 수입 맥주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롯데실싱 클라우드 맥주가 출시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고급화 맥주의 선도를 이끌어냈던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기존의 오비 맥주나 하이트 진로와 같은 이와 같은 기존의 업체들도 현재 새로운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외형 확장의 개수를 매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맥주 시장 자체도 상당히 고급화 전략을 펼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맥주 시장 현황인데요. 하이트가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급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비 맥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2013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14년도에 롯데실싱에서 클라우드 맥주가 이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시장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한번 참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이제 포인트인데요. 일단 주류업계 간의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 본격적인 경쟁이 계속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음식육 산업 내의 주류업종의 성장은 당분간 2016년 정도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에서 결국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업황의 차별화라든지 또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외형 확대를 위한 선점적인 효과 자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경쟁에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이 본격화된 주류 산업에서 최근 그 섬유 의복 업종 그리고 보험 업종과 더불어서도 이 주류 업종의 주가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강세를 많이 보였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요 관심주로 별표 3개를 들릴 만한 종목은 바로 하이트 진로가 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현재는 박스권 정도에서 최근 조정 장상 속에서도 하이트 진로가 주가가 좀 반등 구간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그래서 별표 3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롯데실싱 같은 경우가 탑픽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롯데그룹주의 오너리스크, 그룹 리스크적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저점 정도 수준까지 좀 밀려내리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롯데실싱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매수에 가담하신다면 충분히 별표 2개를 줄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하이트 진로의 순수 지주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학과 풍국주정, 주정업체죠. 풍국주정하고 무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떠올라 있었던 그런 측면입니다. 최근 조정 시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단기간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무학과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저가 매수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많은 업황 중에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주류 업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시 반부터 정식표 여보세의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좀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매매 패턴으로 통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건져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3시 40분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리포트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은의 8월 금통인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8월 옵션 만기인 날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전망과 전략까지 특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무난한 만기 이상 했었었는데 바로 만기 직전에 중국이 잇따라 위안화 평가 가치를 절하함으로 인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시장의 부정적인 마음을 바꿔먹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무난하게 만기 넘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조금 상황이 많이 틀려지는데요. 차분차분 그 만기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 옵션 만기 순차익 잔고가 2.7조 원 정도 되고요. 이는 지난 7월 옵션 만기 대비 약 2,400억 원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순차익 잔고가 지난 4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통상 순차익 잔고는 지수 상승기에는 PR 매수세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늘어나고 지수 하락 시에는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등락과 비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순차익 잔고의 최근 감소 원인은 최근 큰 폭의 지수 조정 과정에서 선물 외국인의 순매도세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베이시스 약세와 프로그램 매물 출회 규모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양상인데요. 즉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지수가 큰 폭 조정되었기 때문에 차익거래 측면에서는 이미 베이시스 저평가 현상이 선반영되었고 따라서 단기 유입된 물량 규모도 미미한 수준에서 기존 매수 차익 잔고가 대부분 청산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근본 옵션 만기는 매물 부담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 베이시스 수준의 등락을 거듭한다면 매수와 매도 모두 양방향이 제한적인 중립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근본 만기는 순수한 만기 효과보다는 글로벌 매크로 변수, 즉 환율 등 글로벌 매크로 변수와 이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만기 효과보다는 다른 측면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기는 가격 조정이 이미 이루어지면서 베이시스의 약화, 그에 따라서 매물 부담이 상당히 중간에 다 소화가 돼서 현재는 미미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신데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옵션 만기 이후에는 대형주가 갈 겁니다. 시장이 힘을 낼 겁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이틀 연속 나오면서 환율이 급등해 어제 외국인이 처음으로 재차 3천억 원 넘는 현물의 정리와 선물 쪽의 포지션 정리가 좀 있었었는데요. 환율 악재 때문에 만기 이후도 쉽지 않을 듯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외국인 자금에 있어서 환율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 수익을 계산해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코스피는 만기 이후에 지금 보시면 가격적인 레벨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향후 제한적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추세적 반등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낮아진 지수 레벨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신흥국 및 한국 통화의 절하 및 슈퍼달러 영향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신흥국향 대규모 자금들 즉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이 신흥국 쪽에서 자꾸 이탈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 비차익 부분 바로 이 부분에서 매수세 규모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코스피 추세 반등은 외국인 수급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 지금 지수 때, 즉 PBR 1배 이하 수준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지지해주던 요인들이 지금 지수 저가의 레벨에서 갑자기 슈퍼달러 현상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저가 매수세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시세 차익보다는 미국 금리 인상 영향에 따른 환차선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더 진행이 된다면 한국 증시에서 저가 매수 성향을 띈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가 과거 지금 지수 레벨 때와 비교해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입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추세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야 할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물론 제가 환율 전문은 아니지만요.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환율을 보면요. 과거 1185원에서 1190원 근처에서 채권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오르게 된다면 이러한 자금들이 환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달러에 대한 달러 매수에 대한 핵지성 그런 자금들이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본 이탈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대에서는. 따라서 코스피에 대한 추세적 반등에 대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코스피는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고 앞으로 조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등락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 지수를 지지해주던 가격적인 요인 때문인데요. 코스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사적 밸류에이션 최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때는 선행 PBR 0.94배 정도로 과거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현재 나타난 악재 수준이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증시와는 틀리게 오히려 중국 증시에서는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 한국이 포함된 신흥국 자금에는 중국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 묻혀서 오히려 조금 더 지지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이 됐지만 추세적 반등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싼 레벨, PBR 0.9배대밖에 안 되지만 과거와는 달리 외국인들 저가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환율 때문에 본다라시면서 단기적 반등은 가능할지 몰라도 추세적 반등은 글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중국 증시가 다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미국이 그나마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춰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8월 옵션 만기 그리고 만기 이후 전망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님이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두콜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오늘 전화로 만나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코스닥 어쩜 그렇게 딱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750선이 일단 1차 고점이다 하셨었는데 어제 700선이 붕괴될 정도로 장중에 5% 폭락했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코스피도 지금 이만저만 망가진 게 아닌데 추세가 완전히 꺾였나요? 앞서 만기 전문 이제 전망을 해주신 분석가는 사실상 여기에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와도 추세적 반등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거다 그런 말씀 해주셨었거든요. 시장 뷰부터 살펴주시죠. 저도 조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동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던 우려스러웠던 그런 상황들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수 전저점에 대한 중요성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구간 그제 이제 다우지수가 상승 마감한 상황에서도 우리 지수 동반 상승이 가능한 모습이지만은 5일선이 안정화돼야 그런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회복에 대한 초점을 두자라고 좀 말씀드려서 따라잡지 말자라고 누차 좀 말씀 좀 드렸었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75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1차 고점이다라고 좀 일주일 내내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제약바이오 섹터 그 파락적인 부분들 분명히 좀 예측드린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코스피 지수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1980포인트 이탈한 상황에서의 모습들. 일단 1980포인트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197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어제 1970포인트는커녕 심리적 마지노선 201선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 어제 이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던 그런 모습. 박스권을 강하게 하방 이탈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내다가는 코스피 지수 계단식 하락을 걷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이 우리나라 주식이 추석 전으로는 이제 상당히 출렁임이 좀 있었는데 현재 뭐 미국의 금리 인상적인 측면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성, 그러니까 캐시 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0월 달에는 북한의 어떤 그런 노동당 창건일 70주년 그 부분에 맞게 미사일 발사나 뭐 현재 북한과의 안 좋은 그런 대북 관계적인 측면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그런 중국발 환율 전쟁이 또 악재로 등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일단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마지노선
200선 이탈한 상황에서 1920포인트까지 조금 열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코스피 지수 지속적으로 5일선 회복에 대한 부분들만 보시면서 1차적으로 체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으로 말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지수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죠. 제약바이오 섹터의 고점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750포인트 이상권역에서는 1차 고점이다라고 딱 집어서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나 750포인트 강력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2011년 이후에 5% 폭락.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5% 폭락을 했는데도 어제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상태가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그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코스닥 지수 어제 이제 아래 꼬리가 상당히 좀 길었죠. 5% 폭락한 이후에 2%로 급락마감한 그런 모습들.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121선을 현재 지지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었지만 중요한 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121선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 팀용 반대 매매,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반대 매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저는 아래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일단 글로벌 증시 추가적인 하락함에 있어서 재차 보합권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중요한 건 오늘 금일 우리 증시 또한 저점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일단 코스닥 지수도 아래꼬리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지만 재차 아래꼬리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불확실한 우리 증시 그런 상황에서 급반등적으로 2차, 3차 상승이 오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썸머 랠리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급등적인 부분은 어떤 상승이 아닌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상승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점 누차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목에 따라서 변화를 반드시 줘야 한다는 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 JW 중의제약 정말 잘 팔고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자, 그제도 급락, 어제도 하락이 좀 나아졌으니까, 수익 본 거 다 토해낼 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겠고요. 자, 어제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주로 좀 말씀드렸던 에스텍 파마. 자,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 어제 정말 대단한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엄청난 출렁임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마이너스 8%까지 급락을 했다가 플러스 3% 부분까지 장중에 12% 정도 출렁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 결론적으로 조정식 매수 관점 일단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제 강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JW 중에 제약도 그렇고 에스텍 파마도 그렇고 궁합이 조금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접근 금지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최소한 중수급 이상 되시는 분들만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다행히 이제 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모습. 일단 오늘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에스텍 파마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들 아래꼬리를 달았던 종목들은 재차 아래꼬리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변동성에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하루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 휴장인데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의 모습 거의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3주째 지금 음봉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마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27,000원 부근까지는 일단은 홀딩해보시는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시장이 또 급락하는 상황에서 NH 엔터테인먼트 장대 양봉을 바닥권에서 또 뽑아준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5% 정도 장중에 급등이 좀 나와준 모습. 일단 5일선을 바닥권에서 회복한 상태인데, 자, 지금권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꾸준히 홀딩하시면서 하루 이틀 주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 본업에 충실하신다면 반드시 변화는 올 것으로 생각이 좀 되는 만큼,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휴장인데 일단
레파토리에 맞게 지금 주식시장 변화가 왔는데, 자,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포지션에 대한 포트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이번 시장,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알아야 종목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자, 오늘도 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특별히 제약바이오주들 고르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JW 중해제약을 최적의 타이밍에 팔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주신 우리 이드코멘트, 그 다음 추천 제약바이오주는 에스텍파마인데 어제 유일하게 또 올랐어요. 목표가 2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변동성이 여전히 적지 않을 수 있으니까 초보 투자자는 접근하지 말자는 팁도 남겨주셨습니다. NH엔터도 어제 분위기 좋았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멘트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